안녕하세요. 62세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가족, 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외국의 다른 나라에선 다들 가족을 1등으로 뽑았다는데 우리나라에선 1등을 돈으로 뽑았대요. 요즘 사는 게 많이 팍팍하고 돈 없으면 서러운 일이 많이 생기죠. 옛날에 왜 TV 광고 중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부자 되세요 하던 그 TV 선전이 히트였던 적도 있었죠. 다들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보면 참 씁쓸하더라고요. 우린 정말 돈의 노예구나.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 보구나 하고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도 평생 돈 때문에 서러운 일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돈이 없어서 시집가서는 돈을 뜯겨서 이혼 후엔 돈을 맡겨서 결국엔 제 인생은 그놈의 돈, 더러운 돈 때문에 이 꼴 저 꼴 다 봤네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께선 영등포에서 길거리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국밥도 팔고 오뎅도 팔고 가락국수도 팔고 그때는 길에 국수집이 되게 많았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길거리 걸어다니면 딱 면 뽑아가지고 집집마다 널어놓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소주도 잔으로 팔고 막걸리도 팔고 포장마차라고 해봤자 거창한 것도 아니고 리어카에다가 천 하나 대충 씌워서 사람 몇 명 들어오면 꽉 차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도 저녁만 되면 포장마차에 손님이 꽉 찼었어요. 포장마차를 하는데 벌이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엄마 2살 위에 오빠 그리고 저 그렇게 세 식구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죠. 엄마, 나 문제집 좀 사게 돈 좀 주면 안 될까? 무슨 문제집을 또 산다고 그래. 아유, 정말 지난번에도 문제집 산다고 돈 타간 지가 언젠데 그거 없으면 공부 못하는 거야? 아, 애들한테 좀 빌려가지고 보면 안 돼? 엄마, 나 오늘 애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지갑에서 돈 꺼내간다. 저희 집이 그랬어요. 대놓고 너 미워라 하진 않는데요. 없는 살림인데도 늘 오빠가 먼저, 딸인 전 뒷전. 같은 자식인데 난 어디서 주워왔나 싶어서 서러웠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오빠 눈치 보면서 오빠한테 오빠 엄마한테 말 좀 해주라 하고 슬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 오빠가 또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었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엄마 앞에서 우물쭈물 말 못하고 있으면 엄마가 자기한테는 박하게 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괜히 저렇게 핑계대고 지갑에서 돈 슬쩍 빼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기나마 너 일로 와봐라 하면서 주머니에 돈 슬쩍 넣어주고 가는 거죠.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엄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주는 건 아까웠을까요? 오빠 대학 입학하는 날 우리 집에서도 대성할 인물이 났다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엄마 모습 보면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애초에 저한테 주어지지도 않았던 선택지였으니까요. 포장마차에서 뼈 빠지게 벌어서 번 돈으로 아들 번듯한 대학 보냈다는 사실이 엄마는 퍽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래도 회사는 다니고 싶어서요. 저요? 전 인문계는 아니고요. 여상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상위권 여상은 아니고요. 그래도 야간 아니고 주간으로 입학했죠. 오빠가 한창 대학 다니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고 돌아다닐 동안 전 졸업해서 작은 중소기업 경리로 취업을 해가지고 퇴근하고 나면 다른 길로 안 새고 엄마 포장마차로 가서 일을 돕고 했었죠. 그래도 일찌감치 일을 시작해가지고 돈 버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유, 오늘은 네가 가게 뒷정리 좀 하고 문 닫고 들어와라.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오빠 밥 챙겨줘야 한다고 저한테 가게 정리를 자주 맡겼거든요. 그날도 이제 막 불 하나 탁 끄고 집기 정리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장 잠바 입은 남자가 천막 쓱 열고 들어와서 여기 장사 끝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막 퇴근을 한 것 같은데 가라고 하기 그래서 앉아서 먹고 가라고 얼마나 배고팠는지 5분도 안 돼서 국수를 후다닥 먹더라고요.
정리 다 하고 집에 가려는데 아까 그 손님이 안 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늦게 끝난 것 같은데 깜깜해서 위험하니까 정류장까지 데려다 준다고요. 남편이랑 그렇게 만났네요. 그 다음에도 괜히 엄마한테 오늘도 내가 정리하고 간다고 혹시나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느지막이 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후다닥 먹고 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천천히 좀 먹으라고 괜히 타박도 하고 나이가 젊어 보였는데 저보다 5살이나 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절에 사귀는 게 어딨고 데이트라는 게 뭐 어디 있어요. 그냥 매일같이 그렇게 저녁만 되면 밥 먹으러 오고 매일 똑같이 국수만 먹으면 질리지도 않냐고. 자기는 이게 제일 맛있답니다. 집에서 반찬 훔쳐다 주고 그랬죠. 저도 같이 앉아서 먹고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회사에서 상사한테 엄청나게 깨진 날 남편 앞에 앉혀놓고 회사에서 뭐가 어쨌네 저쨌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천막을 확 열어젖혀요. 도끼 눈을 뜬 엄마랑 눈 딱 마주치고 제가 엄마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남편도 젓가락을 툭 떨어뜨렸고요. 엄마가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놈이냐고요. 어머님, 저 귀남 씨랑 교제하는 박정구라고 합니다. 교제? 무슨 웃기지도 않는, 딱 봐도 어디 기름밥이나 먹고 살 것 같은 놈이, 야, 우리 집이 포장마차 하고 있으니까 우스워 보여. 우리 아들이 땡땡대학교 다니고 있어. 어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것 같은 게, 넌 가게 보라고 하니까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놈을 꼬셔가지고 가게에서 붙어먹고 앉아있어. 꼴에 기집애라고 한심해가지고는 뜯어먹어도 제대로 된 놈을 뜯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이구 잘한다 잘해. 손을 들어 제 머리통을 기분 나쁘게 탁 치는 엄마를 보고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름밥 먹고 사는 건 맞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놈 아니고 저 땡땡공장 정규직입니다. 땡땡공장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세요. 남편과 만난 지 꽤 됐어도 집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땡땡 공장을 다니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땡땡 공장이 부친의 회사라는 건 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지만 저희 엄마 어지간히 속물이시거든요. 그 얘기 듣고 얼굴색도 목소리도 확 바뀌셨죠. 저한테 넌 왜 이런 사람 만나는 걸 진작에 얘기 안 했냐면서요. 호칭도 이놈 저놈 뭐하는 놈에서 언제 봤다고 박서방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아이고 이제 퇴근한 사람을 여기 앉혀서 국수나 먹이면 어떡해.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가지. 그래서 그 만난 지는 얼마나 됐고 집에다가 인사는 언제 드리려고. 엄마가 더 귀찮게 할까봐 얼른 등을 떠밀었어요. 그날 집에 가서 난리가 났죠. 당장 애를 가져라 주저앉혀라. 너 시댁 가면 무조건 우리 집 돈 없다고 보태줄 거 없다고 해라. 그래야 하나라도 더 준다면서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왜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필이면 우리 엄마일까 하고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걸 깜빡 속였던 남편. 너무 부담스러워서 헤어질까 고민도 몇 번 했었지만 집에선 엄마가 들들 볶아 저도 그땐 남편 좋아 죽을 때지 결국 시댁에 인사하러 갔죠. 집은 포장마차 하겠다 여상 졸업한 경리 며느리 부잣집에 인사 갔다고 뭐라도 맞을까 싶어서 우산이라도 펼치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쨍쨍한 날씨에 고민하면서 갔어요. 고급스러운 남편 차 대궐같이 큰 집 그리고 가장 비교되는 건 구김살이라곤 하나 없어 보이는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시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발 시리겠다고 슬리퍼를 제 앞에 놔주시더라고요. 집에선 맨날 맨발로 장판 밟으면 쩍쩍 덜러붙는 소리만 났었는데 슬리퍼를 신고 사각사각 마룻바닥 밟는 소리가 왜 그렇게 어색하던지요.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애가 남편 닮아서 운전엔 영 소질이 없어가지고. 말투도 어찌나 교양 있는지 어색하게 괜찮다고 웃으면서 들어갔죠. 이렇게 좋은 집에 선물로 뭘 사갈지 몰라서 신촌의 크리스탈 백화점이었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연을 쓰면서 떠올려 보긴 했는데 영 가물가물해서요.
혼자서 몇 바퀴를 돌다가 결국 작은 머플러랑 쿠키 세트를 사서 들고 갔거든요. 뭘 이런 걸 다 사왔냐고 목에 대보시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데 귀한 선물 받았다는 듯이 기뻐하시는 어머님.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고 제 것도 하나 사주신다고 살면서 그런 환대는 집에서든 밖에서든 난생 처음이었죠. 솔직히요, 인사 가서 앉아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서요. 그게 저희한텐 너무 가시방석이더라고요. 격리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모은 돈이라곤 이 집 들어온 이후로 내가 모아둔 돈이 이걸 돈이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고졸. 이쯤 되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오빠 대학을 내세웠는지 알 것만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창피한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냥 이 환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전 그냥 한없이 막 작아지고 창피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창피한 줄 몰랐었거든요. 눈만 도루루 굴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안사돈께서 혼자 자식 둘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 영등포에서 장사하신다면서 결혼하시는데 도움 주실 순 있으시겠어?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엄마가 시댁 가면 무조건 우리 집 돈 없다 해라 이 얘기 하셨던 게 생각나는데 시아버지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저렇게 점잖으신 분한테요. 저 발 시릴까봐 뭐 하나 바르지도 않고 발등도 다 터져 있는 발 앞에다가 제 발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슬리퍼 놔주셨던 분들인데요. 거기다 대고 어떡해요.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입을 달달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런 저를 슬쩍 보시더니 괜찮다고 우리 집이 결혼하는데 돈 달라고 할 집으로 보이냐고 그러시곤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인사 마치고 집에 오니까요. 전 심란해 죽을 것 같은데 엄마는 뭐 축제라도 온 것처럼 신나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저 붙들고 흔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갔다 왔으면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너 시댁에서 뭐라고 하든 아이 그런 집은 뭐 얼마나 보태준대. 아니 보태주는 게 아니지. 뭐 해준대? 집 해준대? 들어와서 살래? 아니 얘는 인사를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등을 돌리고 자는 척을 했어요. 엄마가 오빠한테 콧방귀를 뀌면서 저 들으라는 듯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부잣집으로 시집가니까 벌써부터 지 엄마한테 싹수 없이 성 긋는 것 좀 보라면서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엄마랑 오빠가 다 잠든 시간에 조용히 집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 무릎에 고개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문득 제 신세가 너무 서러워져서요. 난 정말 그냥 딸이 아니라 뭐 혼수 같은 건가 하고요. 엄마는 아주 신났어요. 집에 가니까 반찬통에다 막 이것저것 담고 있더라고요. 먼지 보니까 김밥이며 번데기며 포장마차에서 파는 안주들이에요. 반찬통에 싸가지고 보자기로 꼭 묻길래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저희 시댁 가져다 주라면서요. 그 집이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다 술 마시고 안주 먹고 하지 않겠냐고요. 네가 아주 복덩어리라고. 네가 살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도움되는 날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서글퍼지더라고요. 저 엄마한테 살면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복덩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은 이유가 태어났을 때도 여상에 들어갔을 때도 취업을 했을 때도 아니고 부잣집에 시집을 갔을 때라는 것이 그게 조금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혼식이요. 시댁에서 정말 다 해주셨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아들도 하나잖아요. 결혼식도 정말 최고급으로 화려하게 했죠. 대절비, 음식비, 식비, 옷값, 신혼여행비 전부 다 시댁과 남편 돈이었는데 어쩜 그렇게 염치라고는 하나도 없는지. 엄마는 결혼사진을 찍자마자 무섭게 저희 신랑한테 가서 딱 붙어가지고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떠보는 거예요.
박서방, 확실히 사업하는 집이라 다르긴 다르네. 하객이며 저 화환이며, 아이고, 나도 결혼식 다닐 만큼 다녀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 처음 본다니까? 축의는 얼마나 들어왔대? 글쎄요, 아직 계산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거 사돈댁 다 드린다니? 사돈도 참 돈도 많으시면서, 아니, 너네는 안 주신다니? 여튼 계산하고 남은 나도 좀 알려다오. 그래도 오빠가 있었으니 망정이죠. 남편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물어보신 엄마를 보고 민망해하며 못 들은 걸로 해라. 결혼식장 보니까 식대며 뭐며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다 하고 질질 끌어내 줬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여기저기 어디 돈 나올 구석 없나 기웃거리시더니 한복자락 펄럭거리면서 저에게 와서 손을 척 내미시더라고요. 뭐 달라고 하셨냐고요? 패백 절값이요. 오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순서도 없이 결혼했으니까 나중에 오빠 결혼할 때 보탠다고 패백 절값은 본인 달라면서요. 결혼식장에 저희 하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댁 손님들도 계신데 괜히 저희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창피한 마음에 엄마 손목 확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서 드릴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봉투 구겨서 쥐어드리고 보냈습니다. 엄마 돈 욕심이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턴 그동안 키워준 것도 있고 돈 안 벌 땐 생활비 달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생활비도 받아야겠다고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드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끊어버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계속 보내드리고 있었고요. 그동안 여유롭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젠 딸 넉넉한 집안에 시집 보내놓고 나니까 딸 돈도 사위 돈도 시댁 돈도 다 본인 돈 같고 저게 원래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저기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고 괜히 그렇게 욕심나고 그러신가 봅니다. 남편이랑 저랑 같이 만날 때마다 식사야 당연히 저희가 대접하죠.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은근히 아이고 집에 갈 차비가 없네. 주말에 미용실 가야 되는데 돈이 되려나 모르겠네 하면서 눈치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차비나 파마할 돈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시겠어요? 그냥 저희한테 용돈 달라 이 말씀이죠. 남편이 돈 꺼내려고 하면 제가 손을 맞고 이건 제가 드리겠다고. 그리고 다음부턴 그냥 저한테 말씀하셔라 하고 돈 드렸어요. 엄마가 어디 너한테 무서워서 뭔 말이나 하겠냐고 그래요.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과 사니까요.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비교만 되면 다행이게요. 저한테도 가정이 생겼잖아요. 친정 엄마 돈 욕심 많은 게 내 식구한테 피해를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차 싶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제가 아들을 낳게 됐어요. 남편 어렸을 때 사진이랑 쏙 빼닮은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다들 그렇게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하는데 한달음에 달려온 저희 엄마 대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제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답니다. 산모가 몸을 제대로 풀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골병 들어요. 너 엄마 말 들어? 낳은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박서방 내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산후조리는 책임지고 할 테니까 걱정 말게. 시댁 식구들이 있는데 무대뽀로 찾아온 저희 엄마. 시부모님도 애둘러서 매일같이 안 힘드시겠냐. 뭐 한 달이면 되지 않겠냐. 괜찮겠다. 남편도 저한테 괜찮겠냐고 그럽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대체 무슨 꿍꿍이로 저러시는지 감도 안 오는데요. 엄마 힘드시니까 나 정말로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도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 하여튼 내일부터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고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따로 없었어요. 그날부터 산후조리를 한답시고 거의 한 달을 시댁에 들락날락하면서 내 집처럼 있었다니까요. 말이 좋아 산후조리지 제 침대에 누워서 코 골고 주무시고 냉장고 열어 음식 마음대로 꺼내 드시고 애는 그냥 제가 다 보고 집에 시부모님 안 계셔서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난리 피우신 거 치우느라고 오히려 산후조리는커녕 엄마 때문에 배로 더 피곤하고 힘들 지경이었죠.
남편이랑 시부모님 퇴근하실 시간 되면 청소해놔야 되니까 빨리 가시라고 등을 떠밀기 바빴습니다. 대체 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자처하시나 싶었는데 엄마가 놓고 간 짐 챙겨드리려고 따라갔다가 우연히 통화하는 소리 듣고 알았어요. 이게 다 그놈의 돈 때문에 한 짓이라는 것을요. 박서방, 나 오늘 11시에 출근했으니까 일당 10만 원만 받을게. 내가 10시부터 출근했다고 하면 8만 원 달라고 하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양심적이다. 아이고, 하여튼 귀남이 걔한텐 절대 말하지 마. 아주 또 지랄을 할 테니까.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갑자기 쳐들어와서 산후조리를 해준다는 이유로 제 남편한테 일당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이야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더니 아주 당당하게 그러시더군요. 그래, 내가 돈 좀 달라고 했다.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 돌봐주고 일당 달라고 한 건데 뭐가 어떠냐고요. 돌봐달라고 한 사람도 없고 돌봐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당이요. 귀신이 씌어도 그렇게 돈독이 오를 수 없을 겁니다. 엄마, 내 엄마 맞아? 엄마가 내 인생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 나 결혼할 때 보태준 거 있어? 어렸을 때 오빠 말고 나한테 제대로 뭐 하나 해준 게 있어? 내가 그랬잖아. 차라리 나한테 그러라고. 달라고 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달라고 하라고. 왜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이 사람한테 왜 돈을 뜯어내냐고. 뭐? 뜯어내? 이게 지 엄마를 아주 깡패를 만드네. 야, 너 내가 키워준 건 생각도 안 해? 아, 어차피 이런 부잣집은 그 돈 나눠줘 봤자 스크래치 하나도 안 나. 너 아주 시집 가더니 사람 무시하는 게 부잣집 사모님 다 됐다, 어? 지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네 돈 받을 일 없으니까 아주 지 남편이라고 더럽게 싸고 도네. 획 돌아서 가버린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울고 있는 아들을 안아들고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못 살겠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다 들었냐고, 당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냥 드리고 나면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랬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엄마한테 드린 돈 있냐 솔직하게 말해달라 하니까 한두 번이 아니더군요. 식당 차리고 싶다, 아들 뭐 해줘야 한다, 여행 가야 한다. 아무리 시댁한데 큰 돈이 아니라고 해도요. 염치도 없고 창피라는 것도 모르는 제 친정은 내가 여기 있는 한 이곳이 내 시댁인 이상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남편한테 습관적으로 손 벌리면서 살겠구나 싶었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남편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제발 저랑 이혼 좀 해달라고요.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무슨 이혼이냐고 그래요. 여보, 나나 우리 엄마 둘 중에 하나 죽지 않는 이상 이거 절대 안 바뀔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돈 안 준다고 해도 시댁 찾아와서 시부모님한테 깽판칠 사람이야. 내가 알아. 나 최소한 시부모님껜 피해 안 드리고 싶고 제발 나 좀 도와줘 여보. 제발 나랑 이혼 좀 해줘. 남편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결혼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엄마의 횡포에 제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결국 협의 이혼해줬어요. 아들 크는 거 가끔씩 볼 수 있게만 해달라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보내주고 혼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부모님 몰래 재산 분할도 조금 해줬어요. 당장 애 데리고 나가서 살 집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받아둬. 당신 5년 동안 아내 역할 충분히 잘했어. 그건 당신 목 맞아. 받을 자격 충분히 있어. 남편 가슴에도 시부모님 가슴에도 대못 박았죠. 몇 해 전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혼자 주차장에서 울다 왔었네요. 먼 팔자가 이리도 기구한지요. 그래도 그때 전 남편이죠. 아들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당시 제가 아들까지 없었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있지도 않을 것 같네요.
아들 들쳐업고 시부모님에게 죄송하다 엎드려 빌고 제일 먼저 나와서 친정 찾아가서 시뻘개진 눈으로 친정엄마 멱살 붙들고 그랬어요. 나 다시는 찾지 말라고요. 너 미쳤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는데 이혼까지 한마당에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당신 때문에 이혼하고 시댁에서 쫓겨났으니까 다시는 그 사람이랑 시댁에 껄떡거릴 생각 꿈도 꾸지 말고 네 딸 평생 죽었다 생각하고 살라고요. 그렇게 여태 친정이랑도 영 끊고 살았습니다. 남은 거라곤 정말 아들 하나뿐이네요. 그러기에 더욱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친정과 시댁과도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 자리를 잡고 이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자 하면서 죽어라 열심히 살았죠. 커갈수록 제 아빠를 어찌나 꼭 닮던지 공부도 곧잘 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아들 키우면서요. 다른 건 몰라도 돈 걱정 하나만큼은 안 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최소한 아들한테 손 벌리는 엄마로 살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죽어라 일은 한 덕분에 전 남편이 이혼할 당시에 나눠줬던 돈은 헤어진 이후에 아들과 같이 살 집 구했던 것을 제외하곤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들이 다 커서 결혼할 때 되면 그때 뭐라도 하나 해줘야겠다 싶어서요. 결혼할 때 빈손으로 갔었던 거, 그게 제 마음속에 뭔가 한으로 남아있었거든요. 세월이 약이라고 아들이 훌쩍 커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영영 낫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제가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던 나이들을 넘겨버리고 꽤나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까요. 아들이 제 이혼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할 때쯤 전 남편과 만난 적도 있었기에 결혼식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청첩장을 보내주어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언제 이렇게 다 컸냐 뿌듯하더라고요. 아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제 결혼 땐 하지 못했었던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행복하게 웃는 두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의 꽃은 조금 나중에 피는구나.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볕들 날이 오는구나 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악성 종양이면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고요? 저만큼 인생에 굴곡 많은 여자가 또 있을까요? 이쯤 힘들었으면 다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똘똘 뭉쳐 암덩어리가 된 건지 아니면 사는 동안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질을 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은 건지 아들 결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으니 빨리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절망했어요. 아들 결혼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제가 아들에게 짐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는 암 선고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는 또 무슨 낯으로 봐야 할지. 차라리 저희 아들이 정말 못된 불효자였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 요양병원이라도 들어가셔라.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아빠를 꼭 닮았다고요. 그 피가 어디 가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말할 놈이 아니라는 거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던걸요. 엄마, 요즘에 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어떻게 엄마 암 걸렸단 얘기를 듣고 혼자 내버려 두겠어. 주아도 엄마 모시자고 그래. 혼자서 병원 어떻게 다니시려고. 주아가 지금 일 쉬고 있으니까 이참에 같이 좋은 곳도 많이 다니시고 나 키우신다고 한평생 계속 일만 하셨잖아요. 이참에 은퇴하고 쉬신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힘내자. 가족이잖아. 아들과 며느린 암 진단 소식에 대본에 저를 모시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기, 이제 신혼인데 홀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야 하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면목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말대로 혼자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지금은 아들 내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어차피 때 되면 주려고 했던 거 조금 일찍 주자 싶어서 그간 일을 하며 모아놨던 것들, 전 남편에게 받았던 것들 모두 아들 이름 앞으로 돌려줬고요. 아들은 이 큰 돈을 어떻게 받냐, 다 주면 엄마는 뭐 쓰냐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다 늙어서 너네 집에서 지내는데 뭐 쓸 게 얼마나 있다고. 네 말대로 은퇴해서 쉬는 건데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아들한테 용돈 타서 쓴다 생각하고 타서 쓰지 뭐. 어차피 그거 다 네 몫이야. 너 주려고 했던 거 조금 일찍 받는다고 생각하고 미리 받았다고 허투루 쓰지 말고 잘 아껴뒀다가 나중에 주아랑 꼭 필요한 일 생기면 그때 써. 알아서 잘 하겠지만은. 늙은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한 몸뚱아리가 있습니까? 가진 건 돈뿐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맡기고 집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신혼집에 얹혀 사는 데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거의 하루 종일 며느리와 둘만 있어야 하니까 며느리 입장에선 아픈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시댁에서 지내봐서 알지만 아무리 시어머니가 소파에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도 원래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아니까 저도 되도록 자리를 피해주려고 노력했었죠. 병원 가는 날 빼면 너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나가서 운동을 배워보든지 아니면 뭐 요즘 보니까 이것저것 배우는 수업 같은 게 많이 나오던데 나도 나가서 그런 건 좀 배워볼까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요? 뭐 좀 알아본 거 있어요? 안 그래도 여기 앞에 운동 1대1로 코칭해 주는 데 있던데 지금 뭐 세일한다고 3개월 결제하면 130만 원에 해준다고 하더라.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운동도 하고 몸도 움직이면 좋죠. 나가서 한번 상담 좀 받아봐요. 엄마, 내 카톡으로 계좌번호 하나 보내놔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내가 그쪽으로 돈 송금해 줄게. 어머님, 혹시 여기 주민센터도 가보셨어요? 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주민센터 수업 듣고 오셨는데 거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듣는다고 그러시던데 수업이 무료긴 한데 무료라고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업들이 생각보다 괜찮대요. 은퇴 전후 나이대 분들이 꽤 있으셔서 또래 친구분들도 많으시니까 오히려 그쪽도 괜찮지 않으실까 하고. 그래서 생각한 건 나가서 수업 같은 걸 들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에게 그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뭐 마음에 드는 수업이 있으면 자기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자기가 수업료를 송금해 주겠다. 흔쾌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얘기를 툭 끊더니 주민센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들네 집에서 주민센터까지 가려면 걸어서 40분은 좋게 가야 하거든요. 며느리가 면허도 없고 저도 운전이 힘들고 택시나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데 꽤나 먼 거리라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해주는 마음이 참 고맙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며느리의 의도가 조금씩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비싼 돈 들여서 수업을 듣지 말고 무료로 듣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느낌이요. 처음엔 오해라고 생각했죠. 아가, 오늘 바쁘니? 오후에 시간 괜찮으면 나가서 마사지라도 받고 오자꾸나. 나 때문에 살림도 늘어서 많이 힘들 텐데 회원권 끊어둔 게 있어서 같이 받고 오면 어떨까 해서. 회원권이요?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셔서요? 아들과 함께 있을 땐 모르겠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며느리의 말투가 묘하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표가 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있나 싶어서 내 돈으로 끊었지 누구 돈으로 끊었겠냐 하니까 얘기를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 재산 다 보내놨다.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영 찝찝하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돈 때문에 어딘가 슬슬 신경질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요즘도 계속 집에만 있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 시작하면 자주 못 나갈 텐데 이럴 때 많이 나가둬야지. 오늘은 주아랑 같이 점심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돌아오세요. 저 이사 오고 나서 주아 덕분에 살이 엄청 붙었잖아요. 이쪽에 맛집 꽉 쥐고 있다니까요. 오늘 엄마 안내 좀 잘 부탁드릴게. 대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점심 요 앞에 샤브샤브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엄마 용돈 괜찮으시겠어요? 지난번에 보내드리고 꽤 지난 것 같은데. 모자라시면 조금 더 보내드릴게요. 출근길에 오늘은 나가서 꼭 며느리랑 점심을 먹고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용돈을 부탁해봤자 3만 원, 5만 원, 7만 원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액수로만 부탁을 했었고 오늘은 며느리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동안 괜한 오해가 쌓인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좀 풀어줘야겠다 싶어 아들에게 그럼 넉넉하게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웃으면서 엄마가 오늘은 제대로 한턱 쏘려나 보다 얘기를 하고 출근하고 오겠다고 집을 나섰죠.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아가 슬슬 나갈 준비하자 하고 거실에 앉아 거울을 보면서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째 쎄한 겁니다. 정작 며느리는 대답도 없고요. 못 들었나 하고 힐끗 보니 부엌 쪽에서 팔짱을 끼고 대답도 없이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사람 엄청 붐빌 텐데 조금 서둘러야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노인네 비위에 맞추기도 짜증나 뒤지겠는데.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면서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더니 인상을 확 구기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잖아요.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설마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사람 면전에다 대고 저렇게 심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하고요. 바로 되물었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요. 이제 귀도 안 들려요? 크게 말해드려? 노인네 비위 맞추기도 짜증나 뒤지겠는데 아니 집에 모셔서 살게 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노망 났어? 이 미친 노인네가 왜 자꾸 돈을 달래?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며느리는 발로 바닥을 구르면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저에게 마구 달려들어서 제 얼굴이며 목을 마구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빨리 달려들었는지 정말 손 쓸 틈도 없었어요.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면서 며느리의 어깨를 확 밀쳐 넘어뜨리고 겨우 핸드폰만 챙겨서 슬리퍼를 신고 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억울하고 황당한 걸 넘어서 겨우 1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사람이 돌변해서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까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디서 쫓아올까 싶어가지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서 아파트 화단 뒤쪽에 숨어 있는데 며느리가 절 찾는 건지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전화를 황급히 끊고 통화 버튼을 누르니까 최근 통화 목록이 나오더라고요. 아들. 그 사이에 전 남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왜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지 못하고 망설였는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이라는 글자가 보이자마자 주저없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여기 아파트 화단으로 좀 와달라고 말하기도 쪽팔려 죽을 것 같은데 며느리한테 맞았다고. 거기 가만히 있어. 지금 당장 경찰 불러가지고 갈 테니까 당신 핸드폰 꺼놓고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핸드폰을 꺼놓고 흙투성이가 된 발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얼마 후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전 남편이 아파트 화단 뒤쪽에 쭈그려 앉아있는 저를 끌어내줬죠. 얼굴을 보자마자 안심이 돼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제 얼굴을 보고 경찰들도 깜짝 놀랐고요. 그때 멀리서 어머님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한참 찾았어요. 저희 어머님인데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요. 아까 혼자서 얼굴을 막 긁으시고 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나가셔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이거 봐 발이 엉망되셨네.
이게 어떻게, 경찰 양반, 당장 이 여자 잡아가세요. 이 얼굴 이거 이 여자가 이런 거예요. 내 며느리인데 저 위에서 이 여자가 다 긁어놓은 거라고요. 어디서 멀쩡한 사람을 치매 노인으로 몰고 있어? 우리 어머님 또 이러신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저희 어머님이 신고하셨죠? 자주 이러세요. 맨날 제가 때렸다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희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경찰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제 신고를 받고 나온 게 아니라 전 남편 신고를 받고 나왔다는 것을요. 진짜 다들 거기서 그래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라는 식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천인공노할 짓에 결국 전 남편이 참지 못하고 따귀를 시원하게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경찰들도 못 본 척 눈을 돌려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이코가 어디 있어요. 뭐? 저희 어머님이 신고하셨죠? 미친년아, 내가 신고했다. 어디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패놓고 치매 노인으로 몰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네 남편 친부야. 네 시어머니 전 남편이라고. 어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60년 넘게 살면서 너 같은 사이코패스는 살다 처음 본다. 뭐더라고 서 있어요? 당장 이 여자 안 잡아가고 가서 이 여자 범죄 경력 조회 샅샅이 뒤져봐요. 당신들도 방금 다 봤잖아요. 자기가 시어머니 얼굴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저 멀리서 이름 부르고 뛰어와가지고는 시어머니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거.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범죄 몇 번을 저질러도 더 저질렀을 여자라고. 내가 너 폭행죄고 사기죄고 너한테 무슨 죄든 엮어서 절대로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아주 깜빵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알겠어? 네? 아버님이시라고요?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주댕이를 가지고 함부로 아버님 소리를 올려. 며느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찰 손에 붙들려 경찰차에 끌려갔고 전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얼굴이 무슨 꼴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정말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짧은 사이에 많이도 긁어놨다 싶어요. 함께 따라온 경찰이 사진도 찍어가고 피부 조직도 긁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손톱 밑에 있는 거랑 비교도 해보고 그런다면서요. 그 거짓말도 빼도 복도 못하게 다 들통나겠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도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전 남편이 아들한테 넌 어떻게 그딴 사이코 같은 여자를 니네 엄마랑 한 집에 살게 할 수 있냐면서 호통을 치고 제가 그런 전 남편을 뜯어 말렸죠. 얘가 뭐 알고 그랬겠냐고요. 저도 모른 걸 아들이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아들도 죄송하다고 눈물만 펑펑 쏟고 얼굴에 밴드만 덕지덕지 붙이고 전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렇게 셋이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뒷자리에 아들이 타고 얼굴 꼴은 엉망인데 그렇게 셋이서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요. 뭔가 그림은 이상한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제가 이혼하고 집을 나오면서 참 꿈꿔왔던 장면인데 하필이면 이런 때 이런 순간에 보게 되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얼굴에 덕지덕지 밴드 붙이고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참 가족 같고 웃기네. 그치? 나 정말 괜찮으니까 둘 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너도 그만 고개 숙이고 있어. 걔가 잘못한 거지 네가 잘못한 거니? 맞은 건 난데 왜 네가 더 속상해해? 당신도 애 좀 그만 잡아요. 당신은 그 와중에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서 전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그렇게 저희 셋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거의 용수철처럼 튕겨나와서 유리문을 부술 듯이 열었고 며느리를 보자마자 멱살을 틀어쥐어 경찰서 안에 있는 온 경찰들이 나와서 저희 아들 뜯어 말려야만 했어요. 너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네가 감히 그딴 짓을 해? 왜 그랬어? 대체 왜 그랬냐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우리 엄마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짜증나서 그랬다. 왜? 암 걸린 노인네 모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내 돈 쓰는 것 같아서 짜증나서 그랬어. 왜? 그게 왜 네 돈이야? 그거 우리 엄마 돈이야. 우리 엄마가 네가 모신다고 했다고 고맙다고 엄마 재산 전부 다 우리한테 주시고 나한테 돈 타 쓰고 계셨던 거라고 이 등신 같은 년아. 뭐? 전 재산을 다 주셨다고? 야,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작은 돈만 보고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죠. 경찰서에 있던 사람들 며느리를 보고 다들 기가 막혀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며느리로 들였는지 저도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저런 악독한 인간을 못 알아봤을까 싶고요. 며느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자기가 눈앞에 작은 이득을 쫓다가 그 좋아하는 돈 얼마나 크게 날려 먹었는지 머릿속으로 셈을 해보다가 화가 폭발한 모양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경찰서 책상으로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고 저런 한심한 것. 깜빵 들어가서 너 좋아하는 돈 실컷 벌 수 있을 거다. 들어가면 너처럼 한심한 인간들 천지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난동 피우고 쌈박질 할 수 있는지 보자. 며느린 분하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가 울었다가 잘못했다고 빌었다가 미친 사람이 따로 없었어요.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경찰들한테 질질 끌려 유치장으로 수감됐고 저희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죠. 폭행죄가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될 예정이라서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제 아들이 걱정이죠.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자기 마누라였던 여자가 자기 어머니를 이 꼴로 만들어놨으니 그 속이 얼마나 시끄럽고 심란할 겁니까? 그래도 이 난리통 속에 굳이 얻은 걸 하나 꼽아보자면 그날 이후로 저희 세 사람이 꽤나 가까워졌어요. 전 남편도 며느리의 처벌을 위해서 변호사며 뭐며 적극적으로 알아봐주고 있고 제 항암 치료도 그렇고 얼굴에 흉터 치료 받으러 병원을 다니는 것도 세 사람이서 함께 다니고 있고요. 병원에 갔다 오는 날은 꼭 셋이서 같이 밥도 먹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아들과 나란히 다니며 뭔가를 한다는 것이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이상하고 웃기는 조합으로 보이겠지만 저희 사이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끈끈한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전 남편을 보고 저기 소리만 했던 아들도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소리 하는 걸 보니까요. 처음 며느리에게 이 꼴을 당했던 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인생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나만큼 박복한 인생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더 나빠질 수가 없다. 젊었을 땐 친정과 그 난리통을 겪었지. 남편과는 이혼했지. 암 판정 받았지.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기까지. 더 나빠질 곳이 없으니 이젠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 하고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세가 높은 법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전 남편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전 남편과 똑 닮은 얼굴의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화위복이 아닐까 하고요. 제 몸속에 스멀스멀 자라고 있는 암세포가 쪼그라들 때쯤이면 제 인생에 퍼져 있을 불행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작은 크기로 줄어들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더 나빠질 곳이 없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 한번 해본 경력직이니 아들 이혼시키는 것도 더 잘하지 않겠냐고 우스갯소리로 아들을 위로하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웃을 일 없지만 이렇게 억지로 웃을 일 만들면서 살고 있어요. 이젠 진짜로 제 인생에 억지 웃음 말고 진짜 웃음 가득한 날들만 가득하길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을 하고 5살 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변의 좋은 분들 도움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있죠. 사실 이혼 초반엔 정말 이제 세상 모든 것이 싫어서 마음도 입도 꼭꼭 걸어 닫고 살았어요.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 되는 세상도 아닌데 뭐 그렇게 유난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실제로 그런 말을 듣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쉽게 떨쳐내기 힘들었답니다.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말이죠. 선이니 소개팅이니 질색하던 전 가장 친한 친구의 작전에 홀라당 넘어가서 전 남편과 선을 보게 됐어요. 전 남편은 사립고등학교 서무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첫인상은 딱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도 저와 다를 바 없더군요. 우린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합의 보고 깔끔하게 헤어질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서로 취미나 관심사 등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헤어질 때쯤 저희는 도자기 전시회에 가기로 약속까지 했었답니다. 그렇게 2번, 3번 데이트를 이어가면서 전 남편이 갑자기 저와 좋은 친구로 파트너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프로포즈였어요. 저 역시도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이 심심하진 않겠다 싶어 허락했답니다. 무슨 이런 결혼이 다 있냐고 하시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땐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답니다. 전 남편에겐 위로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누나와 아래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시누이가 참 유별나더라고요. 예물은 물론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마저도 시누이가 와서 저보다 몇 배나 꼼꼼하게 챙겨줬으니까요. 어찌나 적극적인지 한 번은 예물을 보러 갔다가 창피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올케는 뭔가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목구비가 화려한 편은 아니니까. 형님, 이거 심플한 게 괜찮지 않아요? 올케, 어떻게 골라도 그런 것만 골라? 결혼할 때 하는 반지인데 이런 건 평소에도 살 수 있잖아. 전 심플한 것으로 평소에도 하고 다니기 쉬운 것으로 하고 싶었는데 시누인 무슨 소리냐며 온갖 보석을 다 보여달라고 하더니 이것저것 저에게 권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전 남편은 웃기만 하고요. 제가 조용히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르자고 말했지만 전 남편은 누나가 골라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두 사람 모해가 그만큼 좋은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누이가 제게 보여주는 것보단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아니, 저희 부부의 예물을 하러 온 자리에서 저게 무슨 짓인가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저희를 담당하던 점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점원이 시누이에게 영업용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손이 예쁘셔서 뭐든 잘 어울리시겠지만 특별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딱히 주인을 잘 찾은 것 같네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전 이미 결혼했고요. 여기, 신부는 여기 이쪽이거든요. 어머, 죄송합니다. 계속 반지를 껴보시기에 신부님인 줄 알고요. 정말 죄송해요. 점원은 새빨갛게 변한 얼굴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런 점원보다 더 얼굴을 붉히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 팔을 당기더군요. 못된 심보를 가졌다고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내심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시누이에게 대충 다 골랐다고 하면서 제가 점 찍어둔 것으로 재빠르게 주문을 했죠. 시누이는 씩씩거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먼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 눈치를 잠시 보는가 싶더니만 슬그머니 따라 나갔고요. 당시 전 제가 달래주는 것보다 낫겠지 싶어 전 남편의 행동을 모른 척 했어요. 주문을 하고 나가니까 시누이는 잔뜩 골이 난 얼굴로 전 남편에게 뭐라고 퍼붓고 있었고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스럽게 시누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연인처럼 다정해 보이는 모습에 이렇게 남매가 애틋하기 힘들 텐데 정말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랑은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시누이는 냉큼 제 팔에 팔짱을 끼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올케, 다른 곳 가자니까 결국 여기서 한 거야? 다 선택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뭐하러 시간 낭비해요. 형님 덕분에 좋은 것들 많이 봤네요. 아니, 난 올케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있었을 뿐인데 점원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네. 올케는 속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곳에서 예물을 해?
말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고 점원이 사과도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죠 뭐. 신우이는 자신이 상처받은 것이 보이지도 않느냐며 물었지만 전 좋은 날 너그럽게 넘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신우인 제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짜증이라도 난 모양인지 전 남편에게 뭐라고 더 하소연을 했지만 전 남편도 제가 이미 성금을 지불했다는 말에 난처하다는 얼굴을 하더니 신우이를 달래더라고요. 정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 꼴값을 떨고 있었는데 바보같이 눈치도 못 챘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네요. 신우이의 만행의 절정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신혼여행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전 남편과 의논을 하는데 신우이가 북유럽을 적극적으로 권하더라고요. 흔히들 가는 바다보다는 북유럽을 돌아보는 것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겠느냐고요. 저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죠. 당시 신우인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시아주버니께서 해외 발령으로 나가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저희를 따라서 시아주버니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도 함께 가신다고요? 신혼여행을요? 함께 간다는 게 아니라 나도 남편 보러 가는 거지. 올케도 알다시피 우리 그이가 노르웨이에 있잖아. 도중에 노르웨이로 빠질 거야. 그럼 노르웨이까지 같이 가신다고요? 아니 경유지까진 그렇다고 해도 노르웨이로 바로 가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일이 좀 그렇게 됐어. 그렇다고 누나 혼자 노르웨이까지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올케, 나 살짝 섭섭하네. 아니 내가 두 사람 여행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내 남편 보러 가는 길인데 뭐야 그 반응은? 형님, 그래도 저희 신혼여행인데 계속 같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좀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공항에서 전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 신우이보다 전 남편의 반응이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전 남편은 당황스럽다는 얼굴로 저더러 한 번만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진짜 전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이고 뭐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외의 인물이 공항에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시동생이었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시동생이 헐레벌떡 공항으로 들어오더니 신우이를 보자마자 왜 여기 있느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누나 왜 전화 안 받아? 매형이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지금 매형 한국 오는 비행기 경유지라고 연락 왔다고. 사돈 어른이 편찮으셔서 급히 들어오신대.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니?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땐 괜찮다고 하셨는데? 몰라. 하여튼 진짜 내가 누나 때문에 돌겠다. 아니 형이랑 현수 신혼여행 가는데 누나가 뭐하러 여기까지 배웅을 하러 와. 빨리 가자. 시동생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조심히 여행 다녀오라고 하곤 혼이 나간 신우이를 데리고 가버렸죠. 이걸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할지 어른이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할 말은 아니지만 결혼식을 하자마자 전 남편과 대판 싸우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신우이를 바라보는 전 남편의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얼굴 가득 아쉬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형님이랑 같이 못 간 게 그렇게 아쉬워? 누나가 아이슬란드 가는 걸 엄청 기대했거든. 타이밍이 좀 아깝네. 아깝긴 무슨 세상... 아무리 남매가 애틋해도 신혼여행을 같이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진짜 방금까지 나 이 여행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울 생각이었거든? 저의 솔직한 표현에 전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히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저에게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전 귀를 의심했어요. 실망이라뇨. 실망을 하려면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 남편과 신혼여행을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어요. 전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비행기 속에서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냥 경유지에서 다시 돌아올까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경유지에 도착해서 전 남편이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요. 단지 자기인 시누이가 혼자서 노르웨이까지 간다는 것이 좀 불안해서 같이 가자고 한 것뿐인데 저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말이죠. 전 남편이 또 이렇게 사과를 하자 기분이 나빴던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고는 남은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돌아왔어요. 드라마나 주변 얘기만 하더라도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라는데 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사도 없었고 명절에도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고작이었죠. 전 남편은 제가 일에 빠져 있는 것에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은 퇴근이 일정했고 거기다 요리가 취미라서 저녁도 담당했고요. 제가 야근한다고 늦는 날이면 회사까지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고요. 지인들은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부럽다고 난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고 곧 건강한 딸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 기간 동안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원래 시누이가 일주일에 몇 번은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혼자 저녁 먹기 싫다고 하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오는 일이 대부분이었고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시누이와 전 남편이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기도 했어요. 전 남편과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다는데 의논을 하러 왔으면 얘기나 할 것이지 술은 왜 마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전 그저 남매 사이가 좋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랬던 시누인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예 저희 집 발길을 끊어버려지 뭐예요. 심지어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전 남편은 시누이가 잠시 시아주버님께 갔다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혼자 보내기 걱정스럽다고 말하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워낙 입덧이 심해서 몸이 힘들다 보니까 시누이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명 노르웨이에 있어야 할 시누이를 백화점에서 본 거예요. 8개월쯤이었어요. 병원을 갔다가 친정어머니와 백화점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누이가 유아복 전문점에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뭘 사주려고 하나 보다 싶어서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했는데 때마침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 시누이가 한국에 왔느냐고 물었는데 당황하며 아직 노르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누이 얘기는 왜 꺼내느냐고 묻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본 것 같아서 분명 유아복 매장에서 친구랑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 백화점? 오늘 백화점 갔었어? 병원 가는 날이잖아. 병원 갔다가 엄마랑 백화점에 좀 다녀왔지. 아는 척 하려는데 엄마가 오셔서 그냥 왔어. 아니, 당신은 백화점을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왜 연락도 없이 가고 그래? 전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전 남편을 빤히 바라봤어요. 아니, 백화점을 간 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정색까지 하고 절 추궁할 일인가 싶더군요. 못 갈 곳을 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화를 냈더니 전 남편이 순간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무리 장모님 오셨다고 해도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갔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갔을 텐데 싶어서. 몸도 무거운 사람이. 당신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은 맞아? 아니 그냥 시누이를 봤다고 했을 뿐인데 그렇게 짜증날 일이냐고. 누나가 한국에 없다는데 왜 자꾸 봤다고 그래? 왜 소리를 지르는데? 시누이 얘기를 꺼내자 전 남편이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엔 정적이 흘렀죠. 전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먹을 불끈 쥐었고 전 남편은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전 남편이 미안하다며 문을 두드렸지만 전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전 남편은 매일같이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줬지만 전 좀처럼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냉전은 일주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한 건 딸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노르웨이에서 사왔다고 하는 선물을 가져와서는 그동안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딸아이를 한참 보고 있더니 한 번만 안아볼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낯가림이 있는 아이도 아니어서 그러라고 했는데 신우이는 딸아이를 무슨 헤어진 연인을 만난 사람처럼 꼭 끌어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옳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많이 닮았다, 내 동생.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아버님도 그 사람 어릴 때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닮았다고 하시는데. 아니야, 내 동생 어릴 때 사진이랑 아주 판박인걸? 엄마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머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뇨? 자기 자식 어릴 때 얼굴을 모를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그나저나 정말 예쁘구나. 신우이는 몇 번이나 전 남편을 꼭 닮아 예쁜 얼굴이라고 말을 하면서 딸아이의 뺨을 쓰다듬었죠. 정 괜히 소름이 돋아서 딸아이 우유를 먹일 시간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신우인 모유 먹이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먹이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분유를 먹이고 있으니까 허락해도 될 텐데 본능적으로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재울 시간이라 제가 해야 한다고 하고는 아이를 안고 들어갔어요. 밖에서 신우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전 모른 척하고 방문을 닫고 있었답니다. 전 출산 후 10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회사에 복귀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정시 퇴근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낮에는 베이비시터가 봐주기도 했고요. 물론 불안하고 걱정은 됐지만 며칠 지켜보니까 어렵게 구한 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출근을 했죠. 그렇게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던 어느 날 베이비시터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만 따로 밖에서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갔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애매하기는 한데 그 신우이라는 분이요. 매일같이 오셔서 저한테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네? 형님이 오신다고요? 전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잖아요. 댁 살림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요. 처음엔 그런 계약이었죠. 그런데 매일같이 오셔서 애를 품에 안고 내려놓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청소해라, 밥을 해라, 막 일을 시키는데,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요. 이럴 거면 그냥 가정부를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전 베이비시터의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신우이가 저도 남편도 없는 집에 와선 제 딸아이를 데리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전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곤 따로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베이비시터의 얘긴 그곳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깥 분도 알고 계세요. 퇴근하실 때까지 계시거든요. 그이도 알고 있다고요? 언제부터요? 설마 지금까지 계속 그이가 올 때까지 형님이 계셨어요? 네, 퇴근해서 오시면 저더러 빨리 가라고 그 신우이 분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전 앞으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과 함께 괜찮으시면 베이비캠을 좀 달아도 되겠냐고 물었죠. 베이비시터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왜 처음부터 달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사실 전 출근을 시작하면서 집에 달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일하는 분을 못 믿으면 아이는 어떻게 맡기려고 하느냐며 반대를 해서 못 달았거든요.
베이비시터를 만나고 돌아온 전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 아기 침대에 있는 방에 캠을 달아두었죠. 물론 표시나지 않게 말이에요. 그리고 달아둔 지 3개월 만에 전 베이비시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캠을 단 다음날 바로 시누이가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시누이인 딸아이를 보자마자 혀 짧은 소리를 내면서 품에 안더니 너무 보고 싶었다고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전 아이를 예뻐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인 아이를 안아들고는 엄마라고 해보라면서 자꾸 말을 시키더라고요. 정말이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제 딸아이를 안고 엄마라고 불러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전 시누이가 눈앞에 있었더라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아 비틀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인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캠에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베이비시터의 말처럼 매일 와서 아이를 안고는 베이비시터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 침대에 깔아둔 이불은 왜 이 모양이냐부터 시작해선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왜 이렇게 싸구려냐고 투덜대기도 했고요. 심지어 딸아이의 밥은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점심이나 제대로 차리라고 하면서 음식 간이 싱겁다고 짜증을 내기도 했죠.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그날 밤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형님이 희야 핑계로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온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말을 안 했어? 당신 퇴근할 때까지 있었다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당신 왜 말을 안 하는데? 베이비시터가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입이 왜 그렇게 가볍대? 바꿔야겠네. 지금 베이비시터 탓을 할 문제야, 이게? 그 사람은 아이 봐주는 사람이지 가정부가 아니야. 그런데 형님이 오셔선 가정부처럼 부리시면 어쩌자는 거냐고. 누나가 우리 희아 예뻐서 그러시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화를 내는 거야? 전 남편의 대꾸에 당황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물었어요. 전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일 시누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차라리 가정부를 쓰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전 남편은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시누이가 더 낫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죠. 전 참다 못해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영상을 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전 남편은 영상을 보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형님은 무슨 생각으로 희아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난 기분 나빠. 당신 캠을 달았어? 내가 집에 그런 건 달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달아두는데? 일하면서 희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달았어. 다른 집들도 다 그 정도는 달아. 베이비시터 분도 당연히 달아둬야 한다고 하더라고. 난 내 집에 그런 것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당장 치워. 기분 나쁘게 뭐야 그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잖아. 형님이 희아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그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냥 희아가 빨리 말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켰겠지. 누나가 당신한테 좋으라고 한 일을 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데? 희아한테 엄마 소리 들으면 좋잖아. 전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따지고 들면 전 남편이 말한 것과 같은 핑계를 댈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는 베이비시터 대신에 시누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정부를 구하겠다고 말했죠. 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전 다음 날부터 친정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서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있었기에 충분히 가능했죠. 전 남편은 딸아이 힘들게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그 나이에 어린이집을 가는 애들도 있다는 말로 전 남편의 반대를 딱 잘랐습니다. 오히려 전 왜 시누이에게 맡겨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시누이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페를 어떻게 하고 딸아이를 맡아준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었어요. 전 남편은 뭐 때문에 그렇게 고집이냐고 한숨을 내셨지만 전 끝까지 친정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 신우이가 전화를 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참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렇게 결정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별일도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당시 전 정말이지 신우이와 딸아이를 만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신우이가 저희 집에 오는 일은 뜸해졌습니다. 물론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모양이지만 전 집안일이 아니고선 딸아이와 신우이가 만나는 일은 피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전 남편은 더 이상 신우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딸아이가 3살이 되던 해였어요. 갑자기 전 남편이 어려운 허락이 필요하다고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사춘기로 한참 방황할 때 잡아주신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가족여행을 가는 도중이었다는데 형님이랑 형수님은 돌아가시고 2분의 아이만 남았대. 그래서 말인데 그 아이를 우리가 좀 키우면 안 될까? 형님 부부가 고아라서 친척이고 뭐고 아무도 없거든. 전 남편이 말하는 형님이 누군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움을 주셨던 형님이 계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좀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랐던 것은 그 형님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는 전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는 아직 돌도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고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없는 아이였죠. 남자아이라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시 전 둘째를 가지고 싶어서 계획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선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은 것도 엄청난 확률을 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둘째는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확률이 0은 아니라고 해서 욕심을 좀 내고 싶었는데 때마침 전 남편이 그 얘기를 꺼낸 것이죠. 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친정에선 반대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남편이 보여준 아이 사진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려 결국은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답니다. 전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입양 절차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분명 제가 해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하면서 의아하긴 했지만 전 새로 생긴 아들을 맞이할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서 그냥 전 남편에게 온전히 맡겼답니다. 막내가 집에 오면서 신우인 또다시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미리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말하는 형님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돕고 싶다고 했죠. 당연히 전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케한테 부탁할게. 내가 희아한테 엄마라고 해보라고 했던 건 그냥 희아가 말을 하면 얼마나 예쁠까 싶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면 올케가 좋아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거든. 그게 올케 기분을 상하게 할 줄은 몰랐어. 진짜야. 형님이 그렇게 마음 쓰신 건 고마운데요. 솔직히 그 영상 보는데 좋진 않았거든요. 그럼 엄마 알지. 내가 다 잘못했어. 이번엔 내가 진짜 조심할게. 2번 대신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내가 도와주면 안 될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애원하는 무슨 이런 상황이 있나 싶더라고요. 개그 프로그램도 아니고 말이죠. 전 신우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딸아이는 어차피 어린이집 종일반을 다니고 있었고 저도 딸아이가 하원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고 집에 재택근무를 하는 중이라 잠깐은 괜찮겠다 싶어서 신우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신우인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 별다른 말도 없이 막내를 잘 챙겨줬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조퇴를 하는 날이면 저 대신 2 아이를 꼼꼼하게 챙겨주었고요. 집에 캠을 달아두었는데 캠으로 봐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더라고요. 전 내심 신우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막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어요. 가족끼리 나가면 다들 남매가 부부를 참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막내가 우리 부부를 닮았다는 얘기에 내심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인 줄도 모르고 좋아하기만 했죠. 해가 바뀌고 저는 바로 막내도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신우이가 너무 빠르다고 반대를 했지만 전 깔끔하게 무시했어요. 그 뒤로도 신우이가 저 몰래 어린이집에 몇 번이나 찾아가선 막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어림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신우이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했지만 전 주말에 집에 오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곤 왜 엄마 아빠도 없는데 갑자기 고모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느냐고 반문했죠. 당연히 전 남편은 그 어떤 반론도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리에 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힘들게 둘을 어떻게 데려가느냐며 막내는 자신이 보겠다고 했어요. 사실 어른으로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만 친정 어머니께선 막내를 꺼려 하셨거든요. 뭔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꺼림칙하다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 때문에 저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전 남편의 권유대로 딸아이 손만 잡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빠 혼자서 엄마 간호하시긴 힘들 테니까 3일 정도만 친정에 다녀올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하셔. 일주일은 있어야지. 병원에서도 일주일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당신이 곁에서 도와드려야지. 괜찮겠어? 일주일이나 막내랑 둘이서. 나도 퇴근하고 찾아뵐게. 그리고 막내가 워낙 순하잖아. 괜찮아. 전 남편은 걱정하지 말고 친정어머니 건강만 신경 쓰라고 했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남동생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전 남편의 든든한 외조로 마음 놓고 친정에 있을 수 있었죠. 전 남편은 퇴근길에 들러선 친정어머니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뜰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덕분인지 친정어머니께선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요. 친정어머니께선 전 남편과 막내만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하루라도 빨리 가라고 하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도 남동생이 귀국 일정을 당기기로 했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전 원래 약속했던 날짜보다 하루 먼저 딸아이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 퇴근 전에 집안 청소도 좀 하고 막내랑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전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딸아이야 저와 있어서 어린이집을 안 갔지만 막내도 계속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고요하더라고요. 현관에 전 남편의 신발이 보였죠. 전 오늘 전 남편이 결근이라도 한 것인가 싶어서 방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더라고요. 혹시 산책이라도 갔나 싶어서 아이 방을 열었는데 막내가 침대에 잠들어 있더라고요. 전 혼란스러운 마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단 말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딸아이가 제 손가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죠. 엄마, 저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소리? 어디에서? 저기.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는 안방 문을 가르쳤습니다. 전 불안한 마음에 신발장에 있는 등산 스틱을 꺼내서 손에 단단히 쥐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딸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장롱을 가리켰죠. 이곳에서 나는 소리가 맞느냐고 물었더니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우선 딸아이를 밖으로 보내고 방문을 닫고는 조심스럽게 장롱 손잡이를 잡았어요. 처음엔 이상한 소리라고 해서 그냥 기계 소리인가 했는데 장롱 손잡이를 잡는 순간 누군가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답니다. 전 심호흡을 하고는 벌컥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 제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몇 번이고 눈을 비볐지만 헛것이 아니더라고요. 좁디 좁은 장롱엔 전 남편과 신우이가 들어있었어요. 둘 다 속옷바람으로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긴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두 사람의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전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고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두 사람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니었어요. 무조건 이 상황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전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막으려고 했지만 전 등산 스틱을 들어 올리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당신들 미쳤다고. 아니 어떻게 남매가 더럽고 역겹게 감히 내 집에서? 여보, 그것 좀 내려놓고 얘기하자. 위험하게 그건 왜? 닥쳐! 이 짐승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한데?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랑 달라. 내가 설명할게. 무슨 설명을 할 건데? 어떤 상황이면 남매가 팬티바람으로 장롱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 이 대낮에? 그것도 내가 없는 집에서?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고 당장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이 실랑 일을 하는 사이 속옷만 입고 있던 시누이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제 옷이었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시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디서 내 옷을 입고 있어? 미쳤어? 당장 벗어? 옳게 정신 좀 차려. 아우 좀 말려봐. 시누이는 전 남편을 부르며 저를 말리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자 놀라면서 물러섰죠. 전 시누이가 입고 있는 옷을 당겨 찢어버렸습니다. 당황하는 시누이에게 다가간 전 남편은 시누이를 등 뒤로 숨기고는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당신 무식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말로 좀 하자고. 뭐? 무식? 남매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더러 무식하대? 그러는 넌 뭔데?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넌 뭐냐고? 말 조심해. 짐승이라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전 남편은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눈에 불을 켜고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숨이 턱 막히면서 말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 딱 제 상황이 그랬어요. 닫힌 문으로 딸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딸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언제 일어났는지 막내도 울면서 저를 찾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벌써 옷을 챙겨 입었는지 시누이가 달려가서는 막내를 안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아이들이 놀랄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듯이 시누이에게 막내를 내려놓으라고 말했죠. 막내 역시도 저에게 손을 뻗으면서 엄마를 불렀고요. 그때였습니다. 내가 네 엄마야.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네 엄마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라니? 내가 4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고. 내가 네 엄마라니까? 전 시누이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려는 걸 겨우 붙잡았습니다.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니. 전 삐걱거리며 전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은인의 아들이라며 입양하자던 전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전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곤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몇 번이나 속에 있는 걸 개원했어요. 나오는 것도 없는데 구역질이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 것이 미칠 것만 같더군요. 딸아이가 울면서 제게 와서는 엄마를 부르는데 온몸이 떨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것들이 진짜 인간인가 싶었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너는 왜 여기 있고 며느리는? 아가. 무슨 일이게 이 난리야? 애들은 왜 다 울고 있어? 시부모님의 등장에 딸아이는 울면서 엄마가 아프다고 난리였죠. 시어머니께서 놀란 얼굴로 오셔서는 저를 부축해 주시며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요. 전 순간 과연 시부모들이 전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를 몰랐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전 부축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알고 계셨죠? 이 사람이랑 형님,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셨죠? 그렇죠? 저의 확신에 찬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두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선 전 남편과 시누이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이를 꽉 깨무셨고요. 그 모습에서 전 대답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를 품에 안고는 벌떡 몸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설명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전 더러운 손들 다 치우라고 하면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먼저였어. 우리 사이에 끼어든 사람은 너였다고. 더럽다고? 우리가? 우리가 왜 남매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남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피가 섞이지 않았다니? 우리 부모님이 재혼을 하시면서 남매가 된 사이야. 전 남편은 담담하게 시누이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중학생 때 시부모님이 재혼을 하셔서 가족이 되었다는 말과 함께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두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누이 결혼을 강행했다는 것. 그런데 시아주버님이 해외로 발령받으면서 두 사람이 다시 눈을 피해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제가 결혼하기 이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했죠. 시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두 분은 막내에 대해선 정말 모르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누이는 마치 자신들이 슬픈 로맨스의 주인공인 것처럼 말했지만 제 귀엔 막장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그런 더러운 관계일 뿐이었죠. 전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급하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친정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한국에 도착한 남동생이 있더군요. 전 남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모든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친정 식구들은 무슨 이런 미친 경우가 있냐며 화를 내다가 막내의 얘기에는 당장 찾아가 전 남편이고 시누이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선 자신이 뭐라고 했느냐며 막내를 보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내쉬셨죠. 친정 아버진 당장 이혼부터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시는 손이 덜덜 떨리고 계셨어요. 친정에선 하루바삐 이혼을 해서 호적부터 정리하자고 하셨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자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런 것들 뿐이었거든요.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봤지만 다들 위자료 청구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두둑하게 받아내는 것을 추천했어요. 하지만 전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날 이후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매일을 지옥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고작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 부모님께 이혼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전 남편이고 시누이고 얼굴 들고 밖으로 다닐 수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느낀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시키고 싶었어요. 전 며칠을 고민 끝에 전 남편이 일하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따위 일이나 저지르는 인간을 학교에 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전 남편이 일하는 서무과 대신 교무실로 들어가 전 남편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선생님들이 놀라시며 전 남편을 불러오더군요. 전 남편은 제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얼굴로 제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학교로 온 이유는 전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그 손을 뿌리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느껴졌죠.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전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보였어요. 전 그 얼굴로 이혼 서류를 던지며 말했죠. 자기 누나랑 바람이 나서 자식까지 생겼으니 이혼 이후로는 충분하잖아? 안 그래? 창피하게 여기서 왜 이래? 창피? 내가? 아니면 네가 한 행동은 어떻고? 나한테 너희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까지 키우게 했잖아. 그럼 대가는 치러야지. 제 얘기가 계속될수록 주변의 웅성거림은 커졌습니다.
학교에 일하는 선생님이고 학생들이고 다들 전 남편을 벌레 보듯이 노려보는 것이 썩 마음에 들더군요. 전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며 저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전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느냐며 소리를 질렀고요. 전 남편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전 빨리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허둥거리며 사인을 하는 모습을 힐끗 보고는 떳떳하게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물론 그냥 나오진 않았고요. 나오면서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학교에 다니면서 얼굴 부끄럽지도 않아? 앞으로 네가 어느 학교를 가든 내가 따라다니면서 말해줄 거야. 너 같은 인간이 학생이랑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 안 그래? 전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여기가 끝이나 다름없었지만 신우인 달랐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선은 신우이의 시댁 어른들을 수소문했죠. 카페를 마련해 줬다는 사실로 잘 산다고 들었지만 신우이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번듯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이었죠. 시아주버님이 해외 발령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그 발령이 노르웨이 지사의 담당자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답니다. 갑자기 찾아간 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하신 신우이의 시부모님들에게 전 남편과 신우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을 했답니다. 제 얘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어른들의 얼굴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졌어요. 신우이의 시댁에선 재혼가족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였단 건 당연히 모르고 계셨죠. 급기야 두 인간들 사이에서 아들이 있다는 소리에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기도 하셨답니다. 전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혹시나 기절이라도 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괜히 찾아온 것 같아 후회도 됐지만 다행스럽게도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았죠. 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신우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죠. 전 그런 신우이를 가뿐하게 피했고 신우이의 시댁 어른들은 사람을 불러 신우이를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절 이해하실 거예요.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무슨 이해가 필요하단 소리냐. 닥치고 나가. 네가 뭔데 우리에 대해 떠들고 다녀? 너 학교도 찾아갔다며? 미쳤어? 미쳤냐고. 누가 누구더러 미쳤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미쳤을까? 짐승 같은 것들이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신우이는 끌려 나가면서도 저를 부르며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전 그런 소리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게 신우이가 끌려 나가고 조용해지자 신우이의 시아버지께선 제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전 두 사람이 저지른 행동에 맞는 결과를 보길 바란다고 답했어요. 그렇다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식 인생에 똥물 끼얹은 그것들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그쪽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해주겠소. 그러니 힘들겠지만 모든 것을 잊으시게나. 딸도 있다고 들었는데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털어내길 바라네. 전 냉정하게 말하는 그분들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남편이야 당연히 학교에서 잘렸죠. 거기다 신우이 시댁에서 손을 썼는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그 어떤 학교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신우이의 이혼은 당연했고 신우이가 하고 있던 카페는 물론 살고 있던 집까지 몽땅 다 빼앗겨 그대로 길거리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지만 앞으로 두 놈들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겠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를 하고 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갑갑하더군요. 그 긴 시간 동안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자꾸만 제 숨을 조여왔어요. 하지만 제겐 딸아이가 있었고 절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도 전 그날의 꿈을 꿉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건 그 인간들이 영원히 절망과 고통 속에서 숨쉬기를 오직 그것뿐이랍니다.